안녕하십니까. EY 한영 세무부문 윤상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국제조세 부분의 개정 내용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9가지 주요 사항과 최근 관세 부문의 주요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각 항목의 개정 내용, 취지,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조법 제6조 제2항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와 정상가격 상출 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취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를 하회하는 경우 그 원인이 본사에 유리하게 설정된 이전 가격에 있다고 보아 국조법 제6조에 따른 경정 청구가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 국외 특수관계인 측에서도 실제 이전 가격 과세소득 조정이 있었는지 그 결과 이중과세가 발생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정책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한국 모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의 자회사, 즉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재판매업자 LRD 또는 계약 제조업자 CM을 대상으로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정청구 준비 단계에서 보다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률이 정상가격 4분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두 번째로 해외 세무당국에 현지에서만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입금산입으로 신고하고 이를 한국 본사와의 이전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로는 현지에서 세무조사가 있었으나 현지에서 불복 또는 상호합의 등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조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근거로 첫째, 현지법인의 기능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입증자료, 둘째, 국외 특수관계인의 이전가격 조정 반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셋째, 해외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 이런 3가지 관련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경정청구 단계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해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기본사항, 외국법인 본사 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을 기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연락사무소는 통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운영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과세자료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출발점으로 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 관련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 정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근본 개정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즉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을 포함하여 증여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증여로 인한 이익에 포함되는 범위를 법문에서 구체화하여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도 국내 원천 기타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시가 산정 근거는 충분한지,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상증세법 기준금액 이상인지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국내 원천 배당소득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성격의 지급이 장외 파생상품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내 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문에서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외 파생상품 관련 지급금이 있다면 그 지급 구조가 배당 성격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세목과 세율 적용이 적정한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주자 증명서 발급 대상에 투자 신탁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근본 개정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도 필요시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로서 조세조약 적용 등 실무에서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투자기구 구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 구성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보관하는 것이 그 실무의 요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개정 취지는 세원관리 강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청서 등을 보관하는 행태가 중심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과세당국이 사후점검, 검증을 위해 신청서 등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체계로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한 지급건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동일하게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 관련 서류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은 2025년 개정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시행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는 단계이므로 기업에서는 방향성과 준비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주 고정사업장 인정기준 명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요건 중 하나를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행위하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형식상 독립대리인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사실상 전속으로 움직이면서 핵심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더 이상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고 대리인 고정사업장으로 평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외 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송금산입 허용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상 핵심 자원과 그 소재, 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설립법인에 대해 채무 보증을 제공했다가 보증 이행 후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된 경우 그 대손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취지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목적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핵심 밸류체인과 직접 연관된 해외 프로젝트는 보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면 세법상 송금 인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보증 대상 해외법인이 핵심 자원 및 그 소재, 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상권의 성립, 회수불능 사실, 회수 절차, 채권 관리 대역 등 대손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셋째, 그룹 내부적으로는 보증 계약, 이사회 등 내부 승인, 보증 이행, 구상권 행사, 회수불능 확정까지의 타임라인을 문서로 남겨 세무조사 시 송금 인정을 위해 이 정책 대상 거래와 대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설명하실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에 예외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제조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이므로 이전 가격이 포함되는 국제조세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 저가 임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원 행위가 세법상 일률적으로 부당행위로 재구성되어 세무조사 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임차인이 정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둘째, 예외가 적용되는 거래가 사업장의 무상,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지, 셋째, 실제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회계처리 등 다른 세목이나 회계처리 이슈가 별도로 없는지 등을 점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관세, 과세가격 자료 제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세 과세가격 자료 일괄 제출 제도가 2025년 늦은 가을 발표된 이후 2026년 1월 근본 변경된 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수입 신고 단계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항목이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전년도 관세 납부세액 합산 기준 5억 미만의 소규모 수입 업체와 AEO 공인업체 그리고 아크바 결정업체는 관세 과세가격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새로운 제도에서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 기소이익, 그리고 간접 지급금액,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자료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자료로서 이전 가격 보고서와 별도로 관세 과세가격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관계 거래에서 과세가격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드리자면 기존에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국세의 이전 가격 보고서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관세 가격 보고서 작성이 필수이며 국세와 관세 목적에 맞춘 일관성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외환 심사제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외환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경영자문료 등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가 단순한 세무 이슈를 넘어 외국한 거래법 영역까지 확장되어 심사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국세 목적의 이전 가격 등의 송금산입 검토와 외국한 거래법상 용역의 실제성, 정상성 검토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의 달러 및 외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들이 체감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용역거래에서 국세 측면의 쟁점은 외환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용역거래에 대해 용역 실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송금불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서 적격성이 부인된 것인데, 이러한 처분이 있으면 관세청도 동일한 거래를 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의 자금 이전, 즉 자본거래 증여로 보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상 송금불산임이 곧바로 외환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송금불산입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즉 용역 제공의 실체성의 부존재는 외환 검사 시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용역 거래로 신고했지만 실제 용역의 실체가 없는 경우 관세청은 이를 대가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낸 것, 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외환법상 별도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이므로 신고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실무상 핵심은 지급한 용역비가 정당한 대가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용역계약서에 용역 범위, 용역 제공 방법, 기대 성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실제로 받은 보고서, 자문 내용, 회의 내용 등 용역의 실제성을 입증할 산출물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왜 해당 금액을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지 등 가격 산정 근거는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해당 용역을 통해 우리 회사가 얻은 편익이 무엇인지 등 입증할 수 있는 편익 증빙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세 분야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관세 관련 내용은 기업 실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